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역시 세 개 작품이 있죠. 첫째는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 두 번째 작품은 김영랑의 눈물에 실려 가면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조지훈의 완화삼, 박목월에게 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작품은 친숙하지만 김영랑의 작품은 듣고 보지 못한 아주 낯선 시입니다. 세 개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나름대로 제작 화상태로 접근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EBS도 접근하지 않은 우리 나름대로의 수능 문제로 창작적 변형시키는 거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한 작품 한 작품 가볼까요? 먼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입니다. 나도야 간다 할 때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과거 올림픽 할 때인가요? 88 올림픽 때 김수철이라고 하는 대중 가수가 있습니다. 키 작고 통기타 가수가 이 노래를 가지고 작사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야 가련다 하면서 통통 튀면서 부른 노래가 생각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도야 가련다 할 때 지금 이것을 잘못 편집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놔두야 할 때 여기 한 칸 한 칸이 띄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시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놔두야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적 화자는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느냐. 이제 버리고라고 하는 말 잘 봐야 되겠죠. 아니면 고향에 있고 싶은데 어떠한 외적 요소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둘 중의 상황을 다 상정해도 괜찮습니다. 놔두야 간다. 이제 섬에서 고향을 떠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갈 때 고향 떠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아쉬움의 정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띄었음을 해서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놔두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놔두야 가련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 있겠느냐?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눈물로 보낼 수만은 없지 않냐? 어차피 떠날 거라면 아쉬움의 정선이 있지만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놔두야 가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놔두야 간다, 놔두야 가련다. 여기는 놔두야 가련다, 놔두야 간다.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켜주었지만 수미상관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 버릴 거냐. 그러니까 섬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항구에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을 쓰고요. 안개같이 물어버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맷뿌리는 이제 산 언덕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던 사람들. 여기서 아는 영탄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있겠는가? 근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이 고향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잊지 못하고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죠. 이 고향을 버리고 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고향에 대한 그 애착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쫓겨가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 사람이랑 똑같이 고향에 대한 애착, 그리움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를 바가 없다. 돌아보는 구름에도 이제 이것은 미련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인데 고향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적 화자는 고향을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시대사적 배경을 보면 아무래도 일제치하의 고향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박용철은 일제시대 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떠나는 상황에서 마지막 고향을 돌아보려고 하는 순간 구름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름이 없었다면 내 고향을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을 텐데 구름이 가로막고 또 바람이 휘살렸는다. 이 바람이 휘살렸는다. 휘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의인화시켜주고 있죠. 해박논다, 장난치다 그런 뜻인데 지금 고향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구름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구름을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향을 볼 수 없게 구름이 막 흔들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저와 함께 공부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야, 참 이게 참신한지 너무나 비약적인지라고 제가 꼴밤 한 대를 줬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고향에 대한 미련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데 짓궂은 바람이 저쪽에 있는 구름을 몰고 와서 내가 보고자 하는 고향을 못 보게 구름으로 가로막아 놓고 다시 말해서 내가 고향을 제대로 못 보게 바람이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근거했냐 그랬더니 뭐 느낌상 그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여하튼 내 고향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 고향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바람이 구름을 몰고 왔는지 아니면 가로막고 있는 바람을 구름이 스치고 지나가는지 뭐 좋습니다. 앞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앞대일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은 내가 고향을 떠나서 새로 정착해야 할 곳, 그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김소월의 무슨 작품 생각나냐면 나에게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보습 정도를 댈 땅, 쟁기의 보습 알죠? 그것을 댈 만한 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정도의 공간도 없다. 일제치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내용이 여기서 떠올려졌습니다. 나도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 세월만 보내고 있을 거냐.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역사적 접근을 본다면 일제치하에 나의 고향을 착취하고 빼앗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내가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곳을 마련해야지 왜 너희들 내 고향을 뺐니 착취하니라고 소극적으로 눈물로 대처할 수만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를 이제 어떻게 제작 화생태로 접근할까 하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작 화상태죠. 제목 떠나가는 배. 이제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죠. 박용철. 어디론가 떠나려는 나, 시적 화자죠.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마음과 떠나야만 하는 의지가 혼재되어 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의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눈물로 세월 보낼 수 없잖아. 떠나서 내가 새로운 땅에서 정착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접근해 보았고요. 주제는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떠나는 슬픔, 표현상의 특징 꼭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음절마다 띄었음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두, 야 할 때 그래서 나, 두, 야 한번 모의고사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칸 한 칸 띄어 쓴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서 문제는 고향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확 떠나버릴 수 없잖아요. 타이든 자이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향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쉬움의 정서 그리고 아쉬움의 정서가 드러난 다른 작품과 엮어서 간 문제가 뭐였냐면 가람 이병기의 오동꽃이라고 하는 시조를 엮어서 모의고사 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놔두야 가련다 했을 때 한 칸 한 칸 띈 것은 아쉬움의 정서다. 이것은 미련 때문이다. 아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작품은 뭐냐? 가람 이병기의 오동꽃이라고 하는 시조인데 오동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다가 다시 꽃잎을 뒤돌아보는 것. 다시 뒤돌아보느라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아쉬움의 정서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미련이라고 하는 시호를 가지고 다시 다른 작품과 엮어낸다면 당연히 청산별곡의 2장을 잡으면 되겠죠.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저 속세에서 행복하게 농사졌던 그 모습을
산속에 도피해 왔지만 다시 미련을 갖고 쳐다보는 그 장면을 청산별곡과 엮으면 좋은 문제가 되겠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접목시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리법을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했겠죠.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리만 있겠는가? 눈물로만 지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간다 라고 하는 것.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지를 발동시켜서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장면이죠. 수미상관법 이야기했었고 영탄법 했었고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다. 구름에게 회방을 놓고 있는 누구? 바람이 희살젓는다. 희살젓는다. 이것은 회방을 놓다. 장난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였죠. 의문형 진술을 통해 대상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을 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본문을 역으로 추적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라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도 접근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능까지 간다면 어디까지 갈까 하는 것을 떠나가는 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1930년에 김영란과 함께 시문학파 활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나오니까 김영란 같이 엮였네요. 조금 전에 시문학파라고 했었죠. 김영란의 눈물에 실려가면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본 낯선 작품입니다. 눈물에 실려가면 산길로 70리. 그래서 김영란을 살펴보니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가 산에 묻혀 있는데 그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무덤을 떠나는 상황을 여기서 시적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다면 좀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될 것이죠. 그리고 시를 접근할 때 김영란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다라고 대치시켜서 보면 쉽게 이해된다고 했죠. 이거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눈물에 실려가면 산길로 70리. 좀 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아내의 죽음, 무덤이 있는 산, 그 산소를 찾아가는데 몇 리가 걸린다? 70리가 걸린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70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거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눈물로 실려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돌아보니 찬바람 무덤에 몰리네. 이제 거기서 묘소에 가서 이제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다시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련이죠. 근데 무덤에 찬바람이 스쳐가네. 어떻게 찬바람이 무덤에 몰려오네. 그러니까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 거죠. 아내가 묻혀있는 묘지를 놔두고 혼자 가는데 미련 때문에 다시 돌아보는데 거기에 찬바람이 몰려있다. 쓸쓸한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천리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학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수치들은 구체적인 수치라고 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정서적인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서울이 천리로다 멀기도 하지만 눈물에 실려가면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명사형으로 끝내주고 있습니다. 생략과 여운을 주고 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나 되는 먼 서울까지 갈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먼 서울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면 도착할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배짱 위에 부은 이거 배짱은 배를 탔어요 이제요. 근데 그 뱃속 바닥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부은 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 발이 퉁퉁 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좀 발을 편히 씌우면서 쉴까 보다 뭐뭐 할까 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했죠. 달빛으로 눈물을 말릴까 보다. 지금 눈물이 내렸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는데 이제 눈물 그만 흘리고 싶다. 계속 눈물 흘리고 살 수는 없지 않아? 달빛으로 눈물을 말릴까 보다 라고 해서 역시 리을까 보다 보여주고 있고요. 고요한 바다 위로 노래가 떠간다. 서름도 부끄러운 노래가 역시 노래가 여기서 걸음 노래가에서 뒤에 더 이어져야 할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암시, 여운을 남겨준 것이다. 그럼 무엇일까요? 서름,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노래를 불러서 승화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시적 화자 의지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작품 전체적인 맥락은 아내의 죽음,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눈물로 아내의 묘소에 갔다가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랑의 눈물로 실려가면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죠. 역시 제목 살펴봤고 작가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는 이 작가의 그 밖의 작품들을 무조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김영랑의 작품을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십만의 수험생이 똑같이 한다. 그럼 차별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나름대로 이 유명 작가의 그 밖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김영랑의 대표적인 작품 대라 그러면 제일 먼저 중학교 때 배운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리을, 이응 등의 유음을 활용해서 음악성, 리듬감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겠는데 이것은 너무나 쉬우니까 이건 말고 좀 어려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한자를 썼는데 이것은 항아리 할 때 독이 아니라 포이즌, 독극물 할 때 독입니다. 독을 차고 품에 지니고 있다가 내가 순수한 삶을 살고 순수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독극물을 뿌려서 내 순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조금 아주 서늘한 작품이죠. 그 다음에 검은고라고 하는 작품 꼭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이라고 하는 작품. 김영랑이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썼을까? 특히 김영랑의 북이라고 하는 작품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김영랑이 과거에 고수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노래도 잘하고 이 사람은 전라남도 어디 사람인가요? 강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향의 도시고 물론 도자기도 유명하지만 여기에서 판소리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랑의 북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고수와 명창을 잡아내고 또 인생의 조화로움을 잡아내고 판소리까지 엮어가는 좋은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구석진 작품이죠. 김영랑의 춘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서정주의 춘향유문 추천사도 있지만 김영랑의 춘향이라고 하는 작품도 이건 좀 긴데 꼭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매 단풍 들겄네라고 하는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것, 또 5월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작품들을 모두 잡아주면 여러분들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 10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특히 요 검은고, 북, 춘향, 모란이 피기까지는 잘 살펴보시고 독을차고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봤겠지만요. 그래서 유명 작가의 그 밖의 구석진 작품들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고 보지 못한 작가의 구석진 작품이 아니라 많이 알려진 작가의 그 밖의 작품이 매우 중요한 거죠. 바로 눈물에 실려가면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제되지 않는가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잃고 슬퍼하는 존재, 누군가를 잃고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죽은 아내였었구나. 그리운 이의 무덤에 들렀다가 서울로 떠난 상황, 요거 들렀다가 할 때 혹시 들렸다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출제됐었죠? 들르다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잘못 쓰느냐? 학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잘못했다 그럼 너 끝나고 교무실에 들렸다가 너 교무실에 들려라.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무실에 들러라죠. 들르의 어라가 온 거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축약돼서 들러라라고 하는 명령형 어미가 붙은 것입니다. 주제, 눈물에 실려 서울로 가는 마음. 표현상의 특징, 생략을 통해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생략된 부분 2개 이야기해 주었고요. 동일한 식구 반복, 유사한 동사구조 반복, 또 수 표현을 통해 현실감을 준다. 이때 수 표현이라고 하는 것, 칠십리, 천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음보의 반복을 통해 정형적인 리듬감을 주고 있다. 이제 이 부분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문학 장르로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
구전문학으로 간다면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조와 가사죠. 시조.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하나 둘 셋 넷 사음보죠. 가사 대표적인 거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거 넷사람 풍류를 미치할까 만미치할까 해서 작품들을 보면 다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측면을 고전문학과 접근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휘어법을 통해서 어법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밖의 작품도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조지훈의 완화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박용철과 김영랑은 1930년에 시문학파의 동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조지훈은 1939년에 누구 등장이 됩니까?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총록파 세 사람 중에 불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선적인 작품을 주로 쓰는 조지훈의 완화삼인데 이 완화삼이라고 하는 작품의 이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은데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요것은 완상하다, 즐기다 이런 뜻이고요. 화는 꽃화자죠. 그리고 옷의변에 이렇게 터럭삼을 붙이면 완화삼, 화삼은 꽃무늬가 있는 적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삼을 여성만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남자도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시적화자가 뭐 여성 시적화자인지 남성 시적화자인지 뭐 신경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조지훈 자신이 남자라면 남자가 유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여하튼 이 적삼은 남자든 여자든 다 입는데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적삼이다. 그것을 즐기고 있다. 완화삼. 이제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꽃무늬가 있는 적삼이냐 아니면 하얀 적삼인데 거기에 무엇이 햇볕이 비쳐서 저녁 노을이 비쳐서 마치 꽃무늬가 어린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작품을 조지훈이가 친구인 박목월에게 보내줬더니 박목월이는 이것을 가지고 나그네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지훈에게 화답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이때 차운산이라고 하는 것, 차운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차운은 차디찬 쓸쓸한 뭐 이렇게 보는 신조, 어떻게 보면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디찬 쓸쓸한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을 운다. 하늘은 멀다. 시각적 심상이라고 한다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는 청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새가 구슬피 울음을 운다. 이 안에 등장되어 있는 인물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까요?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는 하늘은 멀다. 시각적. 구름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는 청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겠고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앞에서 설명했었죠. 작품 속의 구체적인 수치는 실제로 900리, 1070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거리, 추상적 거리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화삼이 되겠죠. 이 적삼의 요 소매가 꽃잎이 수놓은 적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쪽에 무엇이 내려비쳐서 저녁 노을이 깔려 있는데 그 분위기가 여기에 반사돼서 꽃무늬처럼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시적 아닐까요? 두 개 다 봐도 무방합니다.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도 박목월 나그네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그럼 여기는 시각, 여기는 청각, 술 익는 그럼 뭘까요? 후각적 심상이죠. 냄새가 난다. 이 밤 자면 오늘 밤을 자고 나면 저쪽 마을에는 꽃이 지겠다. 다정하고 한 마음도 병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는 시조의 구조를 그대로 인용한 것 듯한 느낌 들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인용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표절이라고 하는 말도 나올 수 있겠네요.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그리고 점점점
생략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조지훈이가 완화삼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박목월에게 주었더니 이 작품을 보고 나그네라고 하는 작품으로 화답했다고 하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찾아 읽어보면 이분들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작품을 주고받은 낭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완화삼, 목월에게, 조지훈. 이제 조지훈의 그 밖의 작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작품은 승무겠죠. 여승, 춤추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고풍의상이라고 하는 작품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역시 봉황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봉황수는 봉황의 서름 슬픔인데, 여기서는 나라 잃은 슬픔, 맥수지탄을 노래하고 있고, 얘는 산문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잡아주고, 다시 산문시로 발전했을 때 서정주의 신발이라고 하는 작품, 또 서정주의 신부라고 하는 작품 꼭 좀 찾아 읽어주기 바라고요. 서정주의 신부를 보는 순간 내용이 너무너무 흡사한 작품이 바로 조지훈의, 이 조지훈 작가의 성문 돌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전설의 고향에 나옴직한 내용을 산문시로 쓴 작품이 있습니다. 신부, 조지훈의 성문 꼭 좀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산문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밖의 작품은 월훈이라고 하는 박용래의 작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두면 엮어가기, 파도타기식 수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지훈의 그 밖의 작품은 승무, 고풍의상.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봉황수다. 얘는 맥수지탄을 노래한 산문시인데, 산문시 그 밖의 작품으로는 서정주의 신발, 신부가 있고, 이 신부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조지훈의 그 밖의 작품 성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 또 산문시 그 밖의 작품으로 월훈, 누구의? 박용래의 작품이 있다. 요 월훈이라고 하는 것은 달무리, 여기서 깃드라미가 나오는데, 깃드라미 역시 무엇일까요? 감정이입으로 쓰인 것을 찾아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조지훈의 그 밖의 작품들을 엮어보았고요. 유랑하는 나그네를 바라보는 존재, 누군가가 유랑하는 존재를,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유랑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나그네를 바라보는 3인칭 관찰자로서 볼 수도 있겠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 차가운 현실에 힘겨워하며 거리 자연물의 애상감을 느껴준다. 유랑하는 나그네의 애상감. 요거 애상적 정서, 요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표현상 특징, 말 줄임표를 통해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 사용을 고조된 정서 드러내주고 있고, 색채 이미지 활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향토적 이미지 소재, 향토적 이미지 소재가 어디 있을까? 한번 다시 가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향토적 이미지, 바로 여기 있네요. 술 읽는 강마을. 여러분, 술 읽는 그 발효되어서 그 냄새가 풍길 때 술 한잔 하고 싶은 그 분위기, 향토적 색채.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통해서 정서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세 군데를 잡아줬었죠. 하늘은 멀어, 시각적. 산새가 구슬피 울음운다, 청각적.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었던 강마을의 술 읽는 분위기가 떠올려지는 것, 이 부분을 후각, 그렇게 해서 시각, 청각, 후각 세 개의 감각이 드러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작품을 모두 정리해 볼까요? 첫째, 떠나가는 배 박용철, 눈물에 실려가면 김영랑, 완화삼 조지훈인데, 박용철과 김영랑은 1930년 시문학파에 해당됐었다 그랬죠. 음악성, 운율 중심했고, 조지훈 촉록파,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촉록파 이야기했었고요. 화자 어디론가 떠나려는 나, 누군가를 잃고 슬퍼하는 존재, 유랑하는 나그네를 바라보는 존재,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하는 상황, 그리운 이의 무덤에 들렀다가 서울로 떠나가는 상황, 먼 길을 떠나가야 하는 유랑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태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마음과 떠나야만 한다는 의지가 혼재되어 있다. 떠나는 일을, 떠난 사람을, 떠나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김, 차가운 현실에 힘겨워하며 거리의 자연물의 애상감을 느껴준다. 그랬고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작품을 구체적으로 각각 살펴본 다음에 세 개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엮어서 살펴보고 이것이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즉 EBS 문제를 뛰어넘어서 매력적인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하는 것까지 매 시간 여러분과 제가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